우리 곁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자연은 무엇일까? 회색 건물이 가득 찬 도심 거리.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그곳에 바로 가로수가 있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염물질들을 차단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자동차 매연과 가뭄, 또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로수는 고통받고 있다. 도심 속 나무들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알아보고 인간과 가로수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도심을 가득 메운 것은 바삐 다니는 차들. 그리고 그보다 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늘 그 자리에 서서 푸르름을 선물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가로수들. 이들은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며 도시 사람들의 녹색 갈증을 채워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도 다양한데 안타깝게도 숲도 아닌 도심에 이렇게 다양한 가로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심하게 지나치는 가로수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여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름에 가로수가 없다면 도시의 삶은 훨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가을이 오면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과 수북이 쌓이는 낙엽은 도시를 낭만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도시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존재도 바로 도시의 가로수다.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 사계절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숨쉰다. 그 가로수는 도로 옆에 심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화 지역에 녹지가 부족하고 정원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자연을 첫 번째로 도시민들이 접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로나 길이 생겨나면 가로수 조성 사업도 함께 시작된다. 가로수는 살아있는 존재인 만큼 관리 작업이 중요한데 봄맞이 가로수 정비 사업이 매년 빠지지 않고 시행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은 가로수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산림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는 약 564만 본의 가로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점점 식지 않은 나무의 수도 늘어났는데 2014년엔 약 72만 본이 더 심겨져 약 636만 본의 가로수가 조성됐고 그 후로 2년 만에 약 99만 본이 더 식재되어 2016년엔 약 735만 본의 가로수가 전국에 걸쳐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로수는 식재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런 가로수 정비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사다리차가 동원되어 키가 큰 가로수들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전기톱을 이용하지만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버짐나무라고 속성수라서 가지가 많이 뻗어서 자주 합니다. 속에 보면 이렇게 좀 밥이 많고 이런 거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크면서 이제 교차지로 되고 이렇게 그래 생육에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 이렇게 피해가 가니까 미리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트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봄철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며칠 동안 하시는 거예요? 뭐 구역마다 틀리지만 지금 하는 작업은 한 열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자라는 방향을 살핀 다음 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소요된다. 이렇게 한나절 작업을 하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가지가 약 70kg이 된다고 한다. 한 달로 계산하면 무려 4톤이 넘는 양이 나온다니. 가로수를 가꾸는 일은 보통의 정성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잘려진 나뭇가지 대부분은 위로만 뻗어 오르려던 가지들이다. 왕성한 성장력이 주변의 많은 약한 가지들에게 햇볕을 가리고 바람의 길목을 막는다. 이런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야지 가로수는 비로소 봄을 맞이한다. 도시의 봄은 가로수의 가지에서 푸릇한 싹이 움트는 것으로 시작된다. 도심에서 처음 만나는 자연이자 때론 이정표가 되어주는 가로수는 언제부터 심겨진 걸까? 가로수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건 조선시대부터다. 조선왕조실록의 단종 1년을 살펴보면 5월 12일의 기사에 길을 표시한 나무들이 언급돼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열수라는 단어다. 줄을 지어선 나무 열수, 바로 가로수를 뜻하는 옛말이다. 이보다 앞선 세종 23년 8월 29일 기사에서도 가로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나무가 이정표로도 활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사이 지지대 고갯길에 서 있는 소나무로 이루어진 가로수들 중 일부는 정조 임금이 직접 심게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 이후 서울 시내 주요 길목마다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들이 식재됐다. 초기에 기록된 나무는 백양나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나무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주 상징성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뭐냐면 관직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장수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나무들을 일단 심었던 걸로 이제 기록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백양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포플러 계통,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심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천변에는 주로 능수보들이 많이 심겨졌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잎가지가 길게 드리워 그늘을 만드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노들길이다. 그러나 이 능수버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봄철에 눈처럼 날리는 종자의 털이 알레르기와 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었다. 은행나무는 한때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종이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은 도시의 낭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도 공해에 강하고 병충해 걱정이 없어 가로수종으로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열매의 악취가 심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점점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운 벚나무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재될 만큼 인기 있는 수종이다. 다른 꽃들이 길어야 2주 정도 꽃을 피우는 것에 반해 꽃 피는 기간이 100여일로 길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는 배롱나무. 여름 꽃길 가로수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5월에서 6월에 피는 흰 꽃들이 바바를 닮았다고 해서 이팝이란 이름이 붙은 이 나무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그늘 폭도 깊어 최근 도시의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다.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아스팔트 도로가 들어서면서 약간 수종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차가 다니니까 환경이 열악해지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기 쉬운 나무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나무가 양버즘 나무,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거하고요. 은행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1995년도 제가 서울시 가로수 조사를 최초로 시행할 때까지만 해도 두 수종이 서울시 전체 가로수량의 80%를 차지했었습니다. 전국의 가로수도 한 75% 이상이 두 종으로 되어 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가로수 다양화가 일어나서 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그다음에 단풍나무, 중국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쪽으로 많이 다양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로수 다양화에 발맞춰 충북 옥천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나무 가로수 수목을 마을 앞 도로에 식재해서 화제가 됐다.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킨 것이다. 늦겨울부터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가로수길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도 한다. 요즘엔 주민들의 요청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즉 우리가 환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보고 싶은 나무를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을까? 2016년 새롭게 조성된 가로수길에는 꽃 피는 나무의 식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 나무의 식재 비율이 두드러졌는데 약 1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왕벚나무로 약 11%를 차지했다. 이팝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은행나무의 신규 식재 비율은 약 8%, 약 5%, 그리고 약 2%로 각각 기록됐다. 그렇다면 이런 도심의 가로수들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로수인 벚나무류, 그리고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산소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공급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맑은 날 약 250평방미터의 잎을 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성인 1명에서 4명 정도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는 흡수를 하고요. 또 하루당 성인 1명에서 3명 정도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심 가로수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먼저 온실을 찾아서 가로수로 쓰이는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주요 가로수는 약 15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로수로 활용되는 것은 어떤 나무들일까? 대체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도심에서도 나무들을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까? 요 나무는 뭐예요, 박사님? 이건 이제 가시나무 참나무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나무는 도토리 종류를 이렇게 맺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사시사철 이 나뭇잎이 푸르고 해서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방에서는 이렇게 식재해 두면은 나무 그늘을 형성해서 더운 여름에서도 폭염을 예방해주고 그런 역할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다소 식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흔하진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나 폭염을 대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 공간에 이런 이제 상록성인 수종 그리고 나무 그늘을 많이 만드는 수종으로 가시나무랄지 또 먼나무 그러한 수종들을 다소 식재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꽃이 일찍 피는 동백나무는 남쪽 지역에서 가로수로 각광받는 품종이다. 또한 잘 조성된 동백나무길은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 도시의 가로수 중에는 동백나무처럼 이렇게 사람의 키보다 낮은 관목형 나무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목 가로수들은 낮은 울타리 형식으로 조성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로 주변에 높이 1.2m, 폭 7m 정도의 관목 울타리를 두고 소음의 감소 정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울타리 주변에서는 약 18% 정도 소음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가로수를 복층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복층 가로수란 위로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의 키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 아래에는 사찰나무나 명자꽃나무 등 관목을 세워 이중으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층 가로수일 경우 공기의 움직임이 가로수를 통과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이나 소음 저감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층 가로수의 경우 직선으로 파동 운동을 하는 소음 입자가 복층 가로수의 다공질 공간에 갇히면서 소음 저감 효과가 발생된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역시 복층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한 줄 가로수만으로는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또 가로수 있는 공간하고 그 옆에 있는 공간에 있는 그 사이 공간에는 지금은 이제 간목층을 조성하는데 예전에는 그 공간에는 콘크리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데 그런 공간에 간목층을 둔다라면은 단층보다는 복층일 때 밑에 있는 지열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흡착, 미세먼지 저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한 줄 가로수, 단목 가로수, 또 단층 가로수보다는 두 줄, 복층, 또 생육 기반을 강화하는 그러한 가로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가로수들의 생존 환경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특히 봄철 극심한 가뭄을 겪고 여름철 폭염에 오래도록 노출된 가로수들은 결국 이상현상을 보이곤 한다. 몇 년 전부터 도심의 곳곳에서는 잎이 누렇게 뜬 가로수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엽록소가 부족해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을 황화현상이라고도 부른다. 극도의 고온이나 가뭄으로 질소, 철, 아연, 망간 등의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게 된다. 심해지면 말라 죽기도 한다. 임시 방편으로 나무마다 물주머니를 달아서 그때그때 수분을 공급하고 있지만 도심의 온도나 계절마다 강수량이 변하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다. 가뭄이 지속되는 날에는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가로수에 수분 공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가로수들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관리하기는 힘든 법.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의 한 가로수길. 이곳 나무들은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다고 한다. 바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수원시는 가로수를 조성할 때 땅속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했다.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 생육 초기에 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서 이제 죽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빗물을 적극적으로 그 가로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빗물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필터는 빗물이 설비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나뭇가지나 기타 물질들을 가장 먼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2차 필터로 모래나 먼지 같은 미세한 물질들도 걸러낸다. 어느 정도 걸러진 물이 빗물 저장통에 들어가면 늘 축축한 상태로 유지돼야 하는 심지를 적셔준다. 물은 이 심지를 통해 적당량이 나무의 뿌리로 공급된다. 이것을 점적 관수 공법이라고 하는데 빗물은 최대 약 96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다. 토양의 습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일 동안 나무에 지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점적 관수 시스템은 도로의 경계석으로도 확장시켜 복층 구조의 가로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 종전에는 가뭄 때문에 신규 식재한, 새로 심은 나무들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급을 해주니까 가로수의 뿌리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같이 들려 올려지지 않아서 걸어 다니시는 시민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낮아졌다는 게 그 다음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는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가로수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경우들도 많다. 거리를 지나다 가로수 주변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무관심과 냉대는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병들게 만든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가로수 중에는 상처가 있거나 병이 들어 썩어가고 있는 것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그런 나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통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낸 상처냐면은 이 부분에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큰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찢어지면서 안에 난 상처예요. 이게 된 상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안에 깊숙이 동공이 생겼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요. 빗물이 들어가고 이 밑으로 계속 이제 썩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까지 완전히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큰 바람이 왔을 때 쓰러질 위험이 상당히 높죠. 수십 년째 나무의사로 활동 중인 우정영 씨는 망치를 이용해 나무를 두들겼을 때 나는 소리를 듣고 나무의 상태를 파악한다. 다르네요. 소리가 다 다르죠.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가 단단한 목줄부로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이제 그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이 들어가갖고 부호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썩었어요, 속이. 근데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는 그 안에가 비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도 그렇지 막혀 있어도 우리가 두들겨 보면 속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현재 거리의 가로수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변의 가로수들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길에서 하늘로 높게 뻗어 멋있는 풍채를 자랑하는 가로수를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서는 조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분명 같은 나무인데 가지가 잘려 볼품이 없어졌다. 자, 여기 심겨진 나무는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입니다. 메타세콰이아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담양에 가면은 그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 있는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양쪽이 완전히 터지고 그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심 가운데 심어놓다 보니까 전기줄에 걸리게 되죠. 전기줄에 걸리게 되니까 우회를 자르게 돼요. 근데 저쪽에는 전기줄이 없고 이쪽에는 이제 전기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겁니다. 저쪽은 전지를 안 했고 이쪽은 전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대칭이 되겠죠. 비대칭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쪽엔 좀 작은 키 나무를 심고 이쪽은 큰 키 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대칭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양쪽을 다 작은 키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해주면 대칭이 될 텐데 한쪽은 큰 거, 한쪽은 이렇게 잘라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로수는 같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알던 메타세쿼이어 나무와는 조금 달라 보인다. 전선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마구 잘려진 나뭇가지들. 도심의 가로수는 말 그대로 순환을 당하는 중이다. 나무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겉에가. 근데 살아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나사를 받거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조여지게 되죠. 근데 이런 상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선줄의 저 위에 가지에 지금 그 전선이 걸려 있는데 저기는 이 압력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요. 가지 전체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저런 게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종영 씨는 특히 잘못된 가지치기가 나무의 품위를 상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조금은 기이해 보이는 나뭇가지 형태들. 잘못된 가지치기 이후 나무는 더 이상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데 우종영 씨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제작진에게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칩시다.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작은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잘라 놓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빗자루처럼 자라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지금 저 모양은 계속 자른 대로 계속 잘랐다는 거죠. 계속 여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저쪽 나무처럼 이렇게 뭉툭해지는 조막송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쪽으로 향한 가지를 다 잘라내요. 자, 안쪽으로 잘라낸 가지를 잘라냅니다. 안쪽으로 자란 가지를.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안쪽으로 잘라지는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밖으로만 향하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된 상태에서 자꾸 안쪽으로 난 가지를 잘라내고 바깥쪽으로만 난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결국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선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그럼 왜 저렇게 자르는가? 저렇게 하면 돈이 덜 들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들어요. 품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품이라도 품이라도 좀 더 잡아서 이렇게 나무를 품이 있게 잘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도로나 인도의 맑은 공기, 시원한 그늘을 목적으로 심겨진 가로수.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심어졌으나 사람들의 관리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무를 보기 힘든 도시에서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고마움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가로수는 이 도심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치료하고 이렇게 진단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법으로 해도 우리 동물보호법이 있듯이 가로수만큼은 가로수 보호법을 만들어서 제2의 시민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가로수들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혜택은 우리가 다 보는 거지만은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고 우리도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로수만큼은 제2의 시민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무가 바로 살아있는 식물이란 점이다. 그래서 나무는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들어 고사될 수도 있다. 치료가 필요한 나무들이 많아지면서 나무 의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나무 의사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질병이라든지 진단 치료는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무의 병해충이라든지 또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나무 의사가 그 진단 및 처방, 치료를 하는 그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는 수목진단센터를 찾았다. 일명 나무병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나무들의 검진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검진 의뢰가 들어온 나무 시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량의 나뭇잎이나 낙엽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진과 사연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로 직접 가져오는 나무의 샘플을 직접 보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왕진 가는 그런 진단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진단, 그다음에 실물 진단, 왕진 진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배나 우편을 통해 나무의 샘플과 진단 의뢰서가 병원에 접수되면 진단 의뢰서를 통해 1차적으로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의뢰서와 함께 동봉된 사진으로 나무의 주변 생육 환경과 나무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문의한 걸 보니까 느티나무 그 숲 위에 이상한 게 났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고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혹시 어떤 해충이 있는가 그럴 예정입니다. 육안으론 잘 구분할 수 없는 나무의 상태.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 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병에 따라서는 육안 관찰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미경에 의한
그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방 그 수피를 보니까 어떤 병 해충은 안 보이고요. 그 수피가 젖었을 때 습할 때 많이 나는 그 이끼만 보이고 해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끼는 이렇게 나무에 큰 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나무의 경우는 겉보기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 얼룩무늬 병의 경우 잎이 햇볕에 탄 증상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띈다. 비슷한 증상이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현미경을 통해 보면 얼룩무늬 병의 경우 잎에서 까만 병증이 나타난다. 단순히 햇볕에 타서 누렇게 뜬 잎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볕대임인지 또는 얼룩무늬병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그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볕대임 같으면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병이라면 약을 뿌려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나무의 활력과 고사 여부를 체크하는 샤이고미터라는 장비가 많이 이용된다. 두 개의 바늘을 나무를 향해 일정 깊이까지 서서히 꽂으면 나무 형성층의 수분 함량과 그 속에 포함된 이온의 농도가 전기 저항치를 이용해서 측정된다. 숫자가 36kg옴이 나왔는데요. 아직 물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만일 물이 많이 올라와서 한 5월 정도에 다시 측정을 하면은 이 숫자가 4 내지 5 정도로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분이 많고 전기를 많이 통과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거죠. 아직은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진 후 문제가 있는 나무는 주사를 처방하기도 한다. 그런데 나무 자체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 주사 처방에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패순대로 가장 작은 구멍을 얇게 뚫는 것이 중요해요. 남의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뚫는 거는 4.5mm, 직경 4.5mm에 깊이는 1.5 내지 2cm로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두 달 안에 완전히 아물어버려요, 구멍이. 그래서 너무 구멍을 크게 뚫고 깊이 뚫으면 남의 해롭기 때문에 수관 주사를 할 때는 가장 그 직경, 작은 직경으로 얇게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물도록. 구멍을 뚫은 다음에는 그 구멍에 주사의 주입관을 집어넣는다. 그다음에 이제 구멍에다 박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구멍에다가. 그리고 그런 다음 약이 든 용기를 꺼내 먼저 망치로 두들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 용기 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주사액이 압축된다. 여기다가 그 다음 용기를 주입관에 연결시키고 주입관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고요. 다시 망치로 두들기면 저절로 주사액이 주입되는 방식이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외과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나무 외과 수술은 줄기에 생긴 구멍에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석고를 붙이는 작업과 쇠약해져가는 가지에 대한 절지 작업, 또 영양제 주사 투여 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제나무 제자리 심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게 첫 단추인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올바로 끼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적수가 기본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올바로 가꾸는 것은 이제 너무 깊게 심지 말고 분을 크게 떠서 넓게 얕게 심도록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이제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고 생각해요. 가지치기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비단 그 가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줄기까지 썩어 내려오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올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꾼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아낌없는 혜택을 선물한 나무들. 인간과 가로수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가 가진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